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더니즘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의 형식과 작가의 의도성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쌤튜브 미술을 맡은 서유원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술의 암흑기, 중세시대와 미술의 황금기, 르네상스 시대 미술 감상 팁을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더니즘 미술과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차입니다. 모더니즘이란 그리고 대표적인 모더니즘 유파 그리고 모더니즘 작품 감상 팁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더니즘 미술의 정의와 그 모더니즘 미술 유파의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파 종류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모더니즘 미술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더니즘 미술 대체 뭘까요? 모더니즘이란 우리가 1920년대에 일어난 근대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미술을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모더니즘이라는 뜻 자체가 근대주의라는 뜻이에요. 당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급속도로 도시는 발전해 나갔습니다. 미술의 흐름도 그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근대적인 감각이라 함은 우리가 현대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를 예찬하며 금속이나 속도감 같은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모든 유파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화에 긍정했죠. 그래서 굉장히 장식적이고요. 감각적입니다. 또한 아방가르드, 전위 예술이라고도 하는데 예술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 혁신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기 발명 이전에 사진을 대신했던 미술은 사실적인 그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미술의 역할이 시대와 역사를 기록하고 교육의 역할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기가 발명하고 사진기가 할 수 없는 새로운 표현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 화면 안에서의 작가의 의도가 매우 중요해지면서 미술에 있어 혁신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작품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은 우리가 사실주의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죠. 반대로 자코모 발라의 줄을 단 개의 역동성을 보게 되면 마치 움직이는 대상을 연속 사진 촬영을 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얼핏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흔들린 사진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모더니즘의 대표 유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3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모더니즘 유파들은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인상주의가 있죠. 가장 큰 흐름에 인상주의 유파가 있는데 인상주의는 사실 너무 유명해서 그것을 좀 제외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표현주의, 그 다음 2번째는 입체파, 3번째는 미래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현주의는 무엇을 표현할까요? 작가의 내면,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표현주의 작가들이 고민을 하다가 2가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곡된 형태.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 같지가 않아요. 무언가 굉장히 과장되어 있거나 뭉크의 절규처럼 뭔가 곡선으로 휘어져 있거나 키르히너의 불안한 자화상처럼 기괴하게
꺾여 있거나 요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다양한 감정의 색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노랗거나 어두운 황토색이거나 주황색이거나 초록색이거나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고유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감정의 색을 아주 강렬한 다채로운 색감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요 표현주의 유파입니다. 그래서 표현주의는 작가의 감정을 표현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입체파의 경우에는요.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보이나요? 주로 보이는 것들은 사각형, 삼각형, 원형, 반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입체파의 영어 이름이 바로 큐비즘인데요. 큐비즘은 바로 큐브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형 조각들이 화면 안에 붙여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큐비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입체파는 여러 방향에서 본 사물의 모습을 한 화폭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입체파의 목적은 입차원의 캔버스 화면 안에 어떻게 3차원의 사물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색은 우리가 빛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 불면하지 않다,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보아서 이렇게 색을 웬만해선 제한해서 사용했고요. 보게 되면 세 개의 작품 안에서도 황토색이나 검정색이나 녹색 계열들을 주로 사용했어요.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형태이다. 형태 안에서도 우리가 도형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면 안에 다시점을 도입해서 위에서 본 시점, 아래서 본 시점, 앞에서 혹은 뒤에서, 양옆에서 보이는 모든 도형의 모습들을 다 이어붙이다 보니 우리가 면을 계속해서 분할하고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했던 것이 바로 입체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입체파도 종합적 입체파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종합적 입체파의 경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바로 종합적 입체파에 해당하는 작품인데요. 그 밑에 콜라주, 파피에 꼴레 기법을 도입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요 바이올린과 파이프의 작품이 그러한데요. 콜라주는 다양한 사물들을 화면에 붙이는 것이죠. 파피에 꼴레는 종이 같은 것들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파피에 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과 파이프라는 실제 사물의 소재를 연상시키는 종이 오브제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파피에 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 입체파에서 이러한 콜라주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미래주의가 있습니다. 미래주의가 요 세 유파 중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그리고 아방가르드한 유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좋아했어요. 기술, 속도, 금속을 숭배하고 도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그 도시의 역동성 그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미래주의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요 보치오니의 화랑에서의 소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에서의 소요 작품을 보게 되면 밤에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흔들린 모습으로 찍힌 사진처럼 보여집니다. 이 이유는 이 미래주의는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묘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대신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점으로써 표현해서 그러한 형태들이 흐릿하게 보여짐으로써 우리가 화면에 움직임을 부여한 것이 바로 미래주의입니다. 자, 가장 왼쪽에 보치오니 작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화면 안에 움직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점묘법을
회화에선 사용을 했다면 입체 작품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보치오니 작품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마치 옷깃이 흩날리는 것처럼, 바람에 의해서 흩날리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금속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코모 발라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있는 작품인데요. 도시에서 피어나는 요 아주 환하고 밝은 불빛을 짧은 선으로서 아주 여러 겹 겹쳐서 표현했습니다. 이 미래주의는 도시의 요런 밝은 빛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사회나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들을 많이 담아냈던 것이 이 미래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직접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요 세 유파를 제외하고 가장 큰 유파인 인상주의 유파, 그 중에서도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요 작품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이고 1890년대 캔버스의 유화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이 위에 써놨죠. 이 작품의 배경 설명을 하자면 빈센트 반 고흐는 기본적으로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신체적으로 약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고 계속되는 발작으로 말년에는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이 발작이 계속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너무 고통인 나머지 귀를 자르기도 했었죠. 그 중에서 이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은 이 반 고흐가 권총으로 본인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린 작품입니다. 자, 이러한 간단한 배경을 듣고 한번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은 감상의 단계를 4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펠드먼이 제시한 비평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서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관찰 가능한 외형적인 요소와 아주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들을 나열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작품과 함께 그 옆에 아주 작은 캡션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요 작가의 이름과 그리고 작품 제목, 언제 제작되었는지 제작 시기와 그리고 재료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적혀져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가는 빈센트 반 고흐죠. 제목은 까마귀 나는 밀밭입니다. 재료는 유화물감을 사용했고요. 제작 연도는 1890년도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소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화면 안에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하늘, 밀밭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자, 색깔은 어떨까요? 파랑색, 노란색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까마귀의 검정색, 황토색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대강 봤을 때 우리가 표현은 어떨까요? 아주 짧은 선으로 두껍게 물감들을 쌓아 올렸구나. 붓터치가 깔끔하지 않고 좀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네 정도로 우리가 1단계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는 분석이에요. 무엇을 분석하느냐? 바로 미적인 형식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가? 또 이 작품이 어떤 유파에 속하는가? 그리고 조형 요소와 원리는 무엇인가? 이 작품 안에서 미적인 요소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에 해당하는 작가이고요. 이 작품 또한 후기 인상주의의 작품입니다. 기법은 유화물감을 두껍게 찍어 올렸고 짧은 붓터치를 사용했다. 자, 다음은 조형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선을 사용했죠. 그래서 선적인 요소들이 보이고요. 색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으로는 사실 명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실물로 보게 되면 이 두꺼운 유화 물감들의 거친 질감들을 볼 수 있어요. 조형 원리는 우리가 이런 색이 굉장히 대비감 있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색 위에 검정색 까마귀라든지 노란색 밀밭에 파란색의 하늘이라든지 이런 색의 대비감들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비대칭을 볼 수 있습니다. 사선으로 날아가는 까마귀라든지 아니면 대각선으로 뻗어지는 길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이런 두껍게 찍어 올린 선들로 인해서 약간의 율동감도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 고흐는 왜 짧은 선을 사용했을까요? 두 번째, 고흐는 왜 유독 노랑 파랑을 좀 대비감 있게 사용했을까?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계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의 의미를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시대적 배경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궁금했던 그 두 가지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게요. 분석과 해석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정보 탐색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본인이 조금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고흐의 짧은 선은 우리 인상주의 전묘법에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인상주의는 변화로운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점으로써 화면을 가득 채웠다면 고흐는 이를 짧은 선으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랑파랑을 주로 왜 사용했을까? 당시 고흐가 압생트라는 술을 자주 마셨다고 해요. 근데 요 술의 부작용이 바로 황시증이라고 해서 눈이 좀 노랗게 노란 필터가 끼워져 있는 황시증이라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흐가 바라보는 풍경 자체가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고흐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 작품의 배경은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작가는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 작품의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계부터 분석해오고 서술해온 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의미와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없이 놓여진 짧은 붓터치와 파랑 노랑의 대비감 그리고 검정색의 까마귀들이 사선으로 날아가면서 어떤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작가의 굉장히 불안한 감정과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선생님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작품의 가치를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완성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흐의 특징적인 붓터치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혼란스러운 감정이 우선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 노란색과 파란색의 대비감, 사선으로 날아가는 검은색의 까마귀가 어떤 의심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요. 그래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평가는 고흐의 감정이 매우 잘 느껴지면서 후기 인상주의 작가의 개성이 매우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은 다른 평가를 해보자면 붓터치가 매우 거칠고 정돈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작품의 완성도는 좀 떨어지고 그리고 형태 또한 매우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서 사실 알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평가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모더니즘 작품의 감상은 우리가 작품 안에서 미적인 형식도 파악해야 하고요. 작가의 의도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찰과 주변 지식들로 얻은 정보를 통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작품의 완성도와 개인적인 판단을 통해 이 작품이 가치가 있는 작품인지 가치가 없는 작품인지 스스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더니즘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의 형식과 작가의 의도성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의 작품 감상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